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NBN 안채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테라루나 FTX 사태 등 디지털 자산 시장에 악재가 참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도 규제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최근 두 국가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계획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죠? 네, 호주와 캐나다입니다. 먼저 호주의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지 시간 14일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금융서비스법에 적용을 받는 디지털 자산의 범위와 고객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한 합의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정부는 토큰 매핑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의 범위를 정의했는데요. 그러면서 고객 보호 차원의 커스터디와 인허가 시스템 마련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8월에도 고객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 토큰 매핑을 진행한다고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안은 정부가 계획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호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범위를 일찌감치 좀 정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었던 국가로 또 유명하고 네. 앞으로도 더 좀 세부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국가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캐나다 규제 당국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규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 증권관리협회인 CSA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건들의 영향으로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현지 거래소들은 고객 자금을 운영 자금과 별도로 분리해서 인가된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이 커스터디 업체들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호주나 캐나다 모두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호주에서 더 내놓은 계획이 있나요? 네, 캐나다 그 규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소 측이 상장하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파생 상품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나 파생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또 마진 거래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CSA는 등록된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규제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CSA는 지난 8월 라이선스 등록과 관련해서 코인 거래소가 규제 당국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네, 캐나다 규제 계획을 보다 보면 이 마진 거래자들은 레버리지 제공을 좀 중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오늘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주요하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마진 거래와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마진 거래란 흔히 얘기하는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코인의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또 레버리지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굴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증거금의 일정 레버리지 비율을 곱한 액수만큼 투자한 셈이 되는데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증거금 100만 원으로 100배 레버리지 비율을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원의 100배인 총 1억 원을 투자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가격이 1% 올랐을 때 원래대로라면 10,000원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00배 레버리지 투자를 한 사람은 1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진 거래와 또 레버리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달콤한 유혹 같습니다. 이게 수익만 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굉장히 큰 수익을 얻는 건데요. 해당 거래를 이용해서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또 그 손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돌아오는 이익이 큰 만큼 손실이 났을 때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정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 떨어졌다고 하고 설명을 드리면 원래대로라면 증거금 100만 원 중에 10,000원만 잃고 99만 원은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투자자는 바로 증거금 전액을 잃게 되는 겁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성격이 강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진 거래와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만 보면 이게 좀 하기 쉽다 혹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캐나다 당국에서 이걸 못하게 한 이유는 뭐 좀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죠. 이 손해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이 커지는 만큼 손해도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캐나다 당국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 감수하고 어떤 큰 수익을 얻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진 거래를 바라는 사람들이 FTX로 가면서 한국인 피해를 키운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달 웹사이트 분석 업체인 어스웹이 FTX의 한국인 이용률이 6.21%라는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이용률만으로는 정확한 이용자 숫자까지 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이용자 수가 상당할 거란 해석에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FTX를 많이 찾아갔던 이유는 마진 거래와 레버리지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가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 FTX를 찾아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마진 거래와 레버리지 모두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이용자 수가 이 외국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도 해당 거래를 시도했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전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실제 2016년에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최장 일주일 뒤에 디지털 자산 시세를 예측해서 증거금의 4배까지 매도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러나 지난 2018년에 경찰이 코인원 측을 도박장 개설 그리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코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거래를 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향하게 된 겁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MBN TV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존재 이유는 적정한 가격을 찾아주는 건데 현재 현물 거래소에선 국내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밖에 취하지 못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롱숏 포지션을 둘 다 취할 수 있어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금융당국이 감독이 가능한 국내에서 제도화하는 편이 투자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회에서 열렸던 디지털 자산 기획 토론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이제 혼돈의 디지털 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뽑았나 싶은데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FTX 파산, 위믹스 상장 폐지 등 디지털 자산 시장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규제 공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핵심 이념과 어긋난 중앙화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나온 구체적인 발언을 살펴보면 우선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 선임연구원은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디지털 자산 법안 중에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조항부터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올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충격을 불러온 사태들은 중앙화된 일탈 행위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의 탈중앙화 이념과 전혀 맞지 않으며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은 현재 국회발 다수의 디지털 자산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돼 있다. 공시와 달리 규제는 공권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율규제 형태로 불공정거래 규제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역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오고 갔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네, 김감래 선임 연구원이 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위메이드는 공시 없는 유동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담보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금액을 유동화한 것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법안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으며 일련의 모든 사태들은 모두 입법적 공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 예치자산 안전 보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시세 조종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규정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최소한의 규제 입법화를 통해 시정을 안정시키고 사후적 제재와 사전 예방, 그리고 도덕적 해이 감소 효과 등을 강조한다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에 금융당국 관계자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어떤 멘트가 있었나요? 네, 금융당국 측도 점진적인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동일 기능, 규제, 원칙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원칙을 가지는 규제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나 불공정거래 규제 등 최소한의 입법을 한 뒤 이를 수정해 나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소한의 체계를 마련해서 국제적 상황이 가시화할 때 보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상장 폐지하는 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혁신성이 아주 강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법안으로 만들고 규정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자본시장법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장과 상폐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자체 업무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두 이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바로 이 FTX인데요.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바하마 정부가 현지 관료가 통제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와 접촉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2일 블룸버그 통신이 FTX 붕괴 이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얘기인데요. FTX 붕괴 이후 바하마 정부 관료가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발행을 은밀히 요청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바하마 관료가 샘 뱅크먼 프리드의 FTX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존 레이 FTX 신임 CEO는 자신의 팀이 FTX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려 했을 때 누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말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바하마 청산인들은 미국 법원의 FTX 데이터와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와 더불어 채무 상환을 위해 FTX 자산을 회수하려는 미국과 바하마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법조계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FTX 파산 직전 바하마의 모든 고객에게 자금 인출을 허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FTX는 파산 신청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바하마 현지 규정 준수를 이유로 자금 인출을 허용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이 FTX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해당 의혹은 샘 뱅크먼 프리드가 채권자들에게 500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한 직후에 불거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바하마 정부도 FTX에 투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 재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본인들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체포된 이후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이제 기각이 된 차례 한 번 이제 기각이 네. 된 적이 있죠. 이어서 또 한 차례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신청한 보석 신청도 다시 기각이 됐습니다. 아, 네. 네, 블록 템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첫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하마의 나소 지방법원에 나와서 재차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된 첫 심리에서 샘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사는 보석금 25달러,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 거주지 제한, 그리고 매일 경찰에 보고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담당 판사는 샘 뱅크먼 프리드의 도주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석 신청을 기각을 한 건데요. 이날 심리에서 샘 뱅크먼 프리드는 우울증 치료에 사용하는 패치를 교체하기 위해서 잠시 법정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해당 패치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은 그가 오랫동안 우울증, 불면증,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고 채식주의자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보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인 이유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처럼 해외에서는 FTX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또 위믹스 상장 폐지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가 발족이 됐는데 여기서 한 입장문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공개됐나요? 네, 15일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즉시 항고에 보조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한 입장문도 공개한 건데요. 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서 해당 가처분 소송에 보조 참가해서 우리의 상황과 의견을 재판부에 절실히 피력했음에도 일반 피해자들의 상황과 코인 시장의 실질은 완전히 배제된 기계적 판단이었다고 이번 가처분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협의체는 dak사가 실행한 위믹스 상장 폐지에 여전히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 피해자를 완벽히 배제하고 사업자 간 계약 관계만을 고려한 기계적 법 적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불복해서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 처분에 대해서 항고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위믹스 사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짧은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허위 거래 혐의를 받은 두나무 송치영 의장이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송치영 두나무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판결에 불복을 한 건데요. 바로 어제죠. 14일에 송치영 두나무 의장에 대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겁니다. 사건은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고요. 송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디지털 자산 허위 거래 혐의입니다. 허위 계정을 만들어서 돈을 넣지 않았는데도 돈을 넣은 것처럼 보이게 했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넣게 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측 관계자 3명이 1,5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2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채린 기자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좀만 더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보면 네. 1심 재판부는 사실 이 자전거래 여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네.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당 이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서 무죄다라고 한 거고 2심 재판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준 거고요.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통상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나왔었던 이 증거가 불충분한,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증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난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법원에서 이제 보게 될 거는 이 증거가 그럼 2심의 판단대로 과연 이제 부적절한 증거인지 네. 아닌지 이 여부에 좀 쟁점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페드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오늘 새벽 네. 금리를 0.5% 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좀 전해주시죠. 네, 연방준비제도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0.75%씩 올리다가 이번에 0.5%포인트 올린 건데요.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보통 금리는 0.25%씩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5%포인트 올려도 많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보통은 나오는데 4차례 연속 0.75%씩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0.5%포인트 올린 것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이것도 이제 감지덕지다 네, 뭐 이런 분위기죠.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지덕지다 하면서 화도하는 분위기도 많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공개된 점도표상 내년 말 최종 금리 전망 중위값은 5.1%.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어제 이 발표를 새벽에 보고 있었는데 네. 그 0.5% 하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네. 또 CPI라고 해서 미국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서 이제 물가 상승 잡혔나 보다. 이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있었는데 금리도 0.7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만 네. 올리면서 굉장히 이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다가 그쵸. 사실 이 발표를 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항상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한 시간 맞습니다. 정도. 네. 네,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0.75를 계속 올리다가 0.5로 내렸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년에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들었나 봐요. 네. 사실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네.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냐면 4.25에서 4.5%니까 네. 이게 2%까지 가려면 2.5%를 더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네. 수준을 더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던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 가격이 처음에는 좀 네. 폭등을 하다가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갔는데 그 영향을 또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고스란히 영향을 그렇죠.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4개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연동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페이는 얼마 전 코인원과 좀 밀접한 관계를 맺기도 했죠. 이런 카카오페이가 자사 모바일 앱에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4곳에 예치한 디지털 자산 보유량과 실시간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렇게 4군데가 되고요. 실시간 연동 방식으로 한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카카오페이가 처음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업비트가 없잖아요. 네. 사실 시장에서 제일 80% 이상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게 업비트인데 이거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측에서 이제 약간 좀 고가운 마음이 있었는지 정보를 좀 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자고 했는데 업비트가 싫다고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런 게 이제 실시간 연동은 API를 제공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업비트 경우는 이제 형제 회사죠. 증권 플러스라고 하는 실시간 주식 앱에만 그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API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곳에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시장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